자, 이거 이제 기술 평가 요거를 설명하려 했는데,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일단 재산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재산권이니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담보 잡고 대출해도 되겠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근데 일단 사전에 아까 기술 기반 창업을 할 때 기술보증기금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술 기반 사업이 아닌 사업이 뭐 있을까요? 많은데. 기술 기반 아닌 사업. 무슨 업? 요식업. 서비스업. 광업. 유통업. 그죠? 이라는 게 약간 컨텐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기술 기반 사업하던 주체가 사라지면 대체가 없어요. 그냥 그 컨텐츠 사라진다 보시면 돼. 우리나라 땅에서. 무슨 말이냐면, 그 기술 기반 사업 아닌 사업들은 대체가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쿠팡 같은 경우에 뭐 로켓 배송되고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처리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아니 예를 들자면 그냥 유통업 본연으로 돌아왔고 유통업 자체로 쿠팡이 사라졌다. 신세계가 하든 롯데가 하든 하면 되잖아. 네. 근데 현대차가 사라졌다. 그럼 그냥 르노 아까 하든 GM이 하든 하면 돼요? 하이닉스가 사라졌다. 그럼 삼성이 다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 기반 사업, 그 기술 자체를 컨텐츠로 보면 대체 플레이어가 있냐 없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창업을 할 때 기술 기반 사업에 주로 정부가 R&D 예산들을 투입을 해요. 그죠? 기술 기반 아닌 일반 유통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숙박업 이런 데다가 만약에 자금을 투입한다 칩시다. 옛날에 저 외삼촌이 부산항에 배 입항하면 중간 급유하는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뭐 하루는 명절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기 공대 이쪽은 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뭐 재료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게 어딨냐. 나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아니 다른 업종에서는 그 정부 지원이란 거 자체가 없는데 왜 저쪽에는 사람 쓰는 비용까지 다 주고 뭐 재료비 사주고 기회를 저렇게까지 주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세금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은 핫도그 장사를 할 건데 그게 사주고 인건비 지원해주고 저기 재료비 지원해주면 되지. 시장 교란이잖아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기술 기반 사업은 뭐냐면, 일단은 특허라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게 최소한 새로운 거 개발한다 해야 될 거잖아. 남들 안 한 어떤 새로운 거 해보는데 그게 뭐 나중에 뭐 어떤 효용이 있대. 아까 전에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증기기관 개발하면은 실컷에 했잖아요. 그런 건 지원 안 하겠지. 근데 뭘 우선 지원하겠느냐 했을 때 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술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데, 뭐 시장은 있냐 없으면 뭐 신규 개척해야 되는 시장이냐, 향후에는 시장이 열리냐, 사업성은 그게 돈 되겠냐, 저거 만드는데 얼마 드는데, 얼마에 팔릴 건데, 원가는 얼마 드는데, 그런 거잖아요. 경쟁사 제품은 어떻게 되는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런 측면들을 보고 상대평가해가지고 돈을 넣어요. 일단 기본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후발주자 입장에서도 그럼 나도 지원해, 니도 새로운 거 들고 온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기술 기반 사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혁신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인센티브를 더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그래 니는 돈 대줘볼게 니 한번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기반 사업 같은 경우에 창업 단계에서도 온갖 정책 자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갖고도 사업한다 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초기에 뭐 일단은 뭐 바우처 형태로든 일단 R&D 자금 확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보증도 이렇게 해서 대출도 되고 등등등등 이렇게 자금 마련이 되니까 내 자본이 얼마 없어도 요거를 좀 설명드릴까? 재무 그러니까 저기 혹시 우리가 이공계 쪽이라서 그런데 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나 기회가 된다면은 기회가 안 되더라도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하셔가지고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 보는 법에 대해서는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재무제표 기본 구성이 어떠냐면은 자산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부채라고 하죠. 부채가 있고 밑에 자기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채 플러스 자본은 항상 자산이랑 이꼬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산 총계, 자본 총계 플러스 부채 총계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맞아야 되거든요. 자, 이거 근데 요거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파트를 샀어. 5억짜리 샀어요. 3억 대출 냈어. 내 돈 2억이야. 네. 그 세월 지나갖고 얘가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뭐 같이 하라. 화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올해 10,000원이 내년 10,000원 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10,000원짜리가 더 비싸지는 경우가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화폐 가치에 하라. 그러면 현물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더 주고 살게.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아파트가 5억짜리가 7억이 됐어. 물론 수요 공급 법칙도 있고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생겨서 7억이 됐어요. 2억이 더 생겼잖아. 그러면 아까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랑 같아야 된다며. 그럼 2억 얻다가 더 생겨야 되는데요. 부채는 그대로 아니에요? 은행에 빌린 돈 그대로 아니에요? 그럼 자본에다 플러스 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아파트 나중에 팔면은 내 돈 벌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을 할 때 내 자본금 그대로 가지고 자본 이꼬르 자산으로 사업하는 게 부채 없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도 그래 안 해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입거리 들어오면서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시기도 오는데 내가 벌어갖고 메꾸고 한다고 어느 세월에 일단 넓혀놓고 더 벌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인이 이제 막 생겼을 때 창업을 했어요. 법인을 만들었는데 아직 대출을 안 내보셨죠? 혹시 학자금 대출 말고 대출 내보신 적 없죠? 그러면은 대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럼 법인을 이제 만들었을 때 신용이 있어요. 신용은 계속된 거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빌렸는데 그때 갚더라. 또 1,000원 빌려도 또 갚더라. 그 다음에 10,000원 빌려도 또 갚더라. 얘는 빌려줬더니 계속 갚네. 그럼 좀 빌려줘도 되네. 이게 신용 거래거든요. 일단 빌려줄게. 니 쓰고 나중에 갚아라. 이게 신용이거든. 근데 인자 한 번도 얘는 빌려본 적도 없고 뭐 해. 신용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봉이 높고 대기업 큰 데 들어가더라도 금융권에 거래가 없었으면 신용등급은 안 높습니다. 조금 거래하다 보면 올라가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러면은 신용은 없다 쳐. 그럼 담보가 있나? 인재 법인 만들었는데 있어 봤자 뭐 크겠습니까? 그럼 그게 자본이거든요. 그럼 자기 현금 들고 있는 거 그거 갖다가 어떻게 사업해요? 예를 들자면 저희 특허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말해서 컴퓨터 놓고도 일한다 하긴 하는데 근데 한 몇 명 앉아서 어떤 공간에 임대해가지고 한 저희 이제 직원 한 8명 되긴 한데 한 10명 일할 수 있는 공간에 컴퓨터 놓고 뭐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도 써야 되고 뭐 간판도 달아야 되고 뭐 저기 물도 먹어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뭐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뭐 여기 뭐 각종 시설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세콤도 달아야 되고 이것저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비 갖추고 책상 놓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냥 한 1억 쓰는 것도 유도 아닙니다. 그 기본 세팅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컴퓨터 놓고 그냥 한다 하는데도 그래 써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뭐 편의점 하겠다. 그럼 이렇게 진열대 있고 뭐 한다 해도 뭐 2억 3억 이래 들거든요. 커피숍 한다 해도 뭐 3억 5억 이래 드는 거. 근데 들어가봐 이거 뭐 하는데 이게 뭐 그 정도 5억까지 드나? 하는데도 그래 들거든요. 그럼 그 돈 어디 다 벌어서 해요. 월급 갖다가. 최종으로 다 빌려서 하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법인이 빌린다 치면 아까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특허 베이스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요. 보증을 하는데 요게 공식입니다. 요게 공식인데 FCF 퓨처 캐시 플로우라 하는데 미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자면 요런 어떤 특허가 있어요. 이 특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올해는 0원인데 내년에 뭐 한 3억 벌 거고 그 다음 연도 뭐 5억 벌 거고 그 다음 연도 10억 벌 거고 그 다음 연도 15억 벌 거다. 5년 차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벌 거다. 이걸로 사업하면 해서 그거를 이자로 나눕니다. 그럼 갑자기 없던 몸통이 생기죠. 거기서 아까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의 그 할인율이라고 어떤 요소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기술 기여도를 산출을 한 다음에 이 전문가 평가 이거 보고서 기반으로 산출한 다음에 곱해요. 그래서 가치가 얼마다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자면 이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인데 골프존이 그 골프 시뮬레이터 관련해가지고 한 특허권을 한 200개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중에 제가 한 10개 정도 사업상 반영됐다 싶은 거 들고 왔는데 뭐 업데이트는 안 해서 좀 옛날 거긴 한데 자 특허권의 가치부터 골프존은 지금 이제 뭐 유원홀딩스고 뭐 이렇게 지주회사 있고 이런 식으로 상장사만 해도 뭐 골프존 몸통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골프존 자체로 요 사업 몸통 자체로 한 5천억 정도 매출에 200억에서 500억 사이 이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5천억 매출에 200억에서 500억 이익 나는 회사다 쳤을 때 그 사장님이 됐다 치고요. 내가 주요 특허 10개를 사서 오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샀잖아요. 제 허락 안 받으면 저 기술 내용 사업상 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침해가 될 수도 있어서. 얼마 주면 파실래요? 얼마 주면 판다는 게 팔기 싫으면 팔기 싫은 금액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지금 답 없어요. 얼마? 골프존 사장입니다. 주요 특허 10개. 사업 내용에서 빼야 돼요. 얼마면 파실? 세팅해가지고. 골프존 사장 5천만 원? 5천만 원요? 지금 아니 이익이 몇백억 하는데 10개 판다니까요. 자 비용은 한 개 출원해서 등록까지 한 400 든다 치고 10개면 한 4천만 원 들었어요. 네. 5천만 원 비용 들고 판다는 거 얼마예요? 100억? 100억이면 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해 영업이익 정도면 팔겠다. 네? 500억? 그러니까 어쨌든 한 해 영업이익 정도면 팔겠다. 잘 나올 때 기준으로 맞아? 딱 얼마면 회사에 500억이요? 회사 기술 내용 중에 빼야 된다면 주요 기술이면 뭐 어떤 기능이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갤럭시인데 뭐 천지인 안 써지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인터페이스 안 되고 뭐 카메라 모듈 관계 없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다시 질러봐요. 자,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바꿔볼게요. 학생이야. 이제 골프존 사장님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서관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 돈 빌려다가 한 4천만 원 들여갖고 이제 스투브처럼 해서 등록 받아놓고 내 이제 향후에 골프 시뮬레이터 개방이 될 거래요. 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이거 무슨 사업이고 쫄딱 망하려고 작정했나 공부는 하지 뭐 이래 소리 듣고 있어요. 네. 요거 하나당 이렇게 2억씩 쳐줄게. 아니 3억씩 치죠. 3억씩 쳐서 30억 팔아래. 대한민국에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는 다 들어가. 아마 돈 남을 거예요. 사고 하는데. 파실래? 학생이에요. 안 팔아요. 그래도 내 꿈과 미래가 중요해요. 나중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채를 가져갖고 내가 철컹철컹 하더라도 한번 찍어보고 하실랍니까? 그래도 안 팔아요? 꿈과 희망이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팔아요? 아까 저기 사장님 때 얼마 이야기하셨죠? 500억, 지금은 30억. 그러니까 500억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신 거 맞죠? 네, 근데 30억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신 거 맞죠? 이번 경우는 나이가 어리니까. 어쨌든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치가 크게 바뀌었잖아요. 500억밖에 안 질르셔서 그런데 딴 동네 가서 물어보면 1조, 2조 이야기 하다가 30억 중대도 판다더라고. 근데 특허권의 가치가 그렇다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뭐 버즈3인데 제가 이거 지금 당근에 파나 누가 들고 있다가 파나 뭐 해봤자 10,000원 차이지. 가치가 누가 들고 있든
달라져요? 손흥민이 들고 있는 거 아닌 이상은 그죠? 네. 별 의미 없죠. 근데 특허 가치는 달라졌잖아요. 지금 뭔지 그냥 주체를 내가 달리 설정을 했는데, 근데 사실 주체만 달리 설정한 게 아니고 시장성, 사업성 다 달라진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기술성, 시장성, 사업. 아니, 기술성 빼고 다 달라졌지. 그래서 같은 특허 가지고도 사업 초기에 평가하는 거랑 중간에 몸통이 좀 생겼을 때 평가하는 거랑 그 이후에 평가하는 거랑은 당연히 가치가 다르다. 요 시기는 초반에 저 2000년, 2001년 저때 카이스트 창업교육센터 대전에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 자본금 3억으로 알고 있는데, 뭐 처음에 뭐 저 개발용 컴퓨터 샀다가 뭐 돈 다 썼다더니 저 시장 가가지고 첫대기 떼었다더니 뭐 일화도 뭐 있던데. 대전 기부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예측 실패해서 더 잘 된 케이스. 왜냐면 이 시기에도 시뮬레이터 만드는 회사는 있었대요. 비슷한 사업을 해볼라 한 주체들은 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시장은 형성 안 돼 있었어요. 시장이 형성 안 됐다는 거는 크게 봐도 1000억 언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조 5천에서 2조는 잡아야 돼요. 그냥 골프 시뮬레이터 자체로. 뭐 야구나 이런 거 포함하면 더 크게 봐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다르죠.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그러면은 우리는 요런 공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학생일 때는 사업을 안 하잖아. 0이잖아요. 당연히 몸통이 없으니까 작게 나온다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골프전이 지금 시점에서 10개 판다 하면은 그냥 공식상도 가치가 그냥 안 잡힐 건데, 물론 그럼 이거대로 해가지고 이게 막 수천억 뭐 조가 되면은 회사에 조가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재무제표에 반영되려면은 평가 보고서가 있고 법원에 허가가 있으면은 그 자산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재무상은 그 딱 비용 쓴 만큼만 잡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가치평가라는 게 이전을 할 때나 아니면 회사가 매각된다 할 때나 그럴 때 이런 가치를 좀 평가해갖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뻥카냐, 골프존이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는, 아니 물론 뭐 업계에서 뭐 어떤 플레이를 해서 뭐 욕을 먹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둘째치고 일단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만약에 제가 지금 시점에 골프존 기술이랑 기존까지 영업했던 방식이랑 어떻게 됐는지 스토리 다 알고 나서 이 시절로 돌아가서 똑같이 해보라 했을 때 나 이진도 뺄 수 있느냐 하면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개업을 했어. 다 수익이 없지. 자, 2000년입니다. 2000년. 지금이 아니고 2000년 때 이 금액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봐요. 요쯤이면 저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할 쯤인데 타워 팰리스 10억 한다 해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나왔다 그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파트가 10억을 처음으로 돌파하던 시점이에요. 그쯤이에요. 2001년 이쯤이. 근데 지금 3년 돌아서서 영업에서 10억 됐거든요. 개업하고 3년 만에 10억을 지금 시점에도 쉽진 않아요. 뭐 어떤 거를 팔아야지 10억 매출이 3년 만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창업해서 돌아서면 3년 지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매출이 났다는 것은 그 전 연도에 10억 벌 일이 생겨서 이때 반영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억 했던 회사가 또 3년 지났더니 3, 4년 지났더니 100억 됐네. 10억짜리 회사랑 100억 매출 회사는 다르죠. 10억짜리 회사 가면은 약간 동아리 느낌 들어요. 10억이니까 뭐 우리 뭐 이거 만든다고 원재료 다 쓰고 나면은 해봤자 10명도 못 써요. 저거 먹고 살려면, 일단은 유지를 하려면. 근데 100억 매출 회사만 돼도 한층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일도 들어오고 막 할 거잖아요. 근데 요게 딱 2년 돌아섰더니 100억짜리 회사 1000억짜리 됐네? 100억 매출 회사랑 1000억 매출 회사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났다는 건 그만치 일이 몰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몰려오니까 사람도 더 써야 되는데 사람 인사관리, 노무관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슬슬 안 되기 시작하고 요층 내에서 요렇게 대화하면서 해결하다가 갑자기 여기 건물 달리 해가지고 뭐 이래 나누게 되고 저 지역에서 영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AS 발생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막 해야 되고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갖춰가야 되고 이제 뭐 한 대 한 대씩 그 서버에 물릴 때는 어떻게 됐다가 이제는 서버 난리 나면 다 한 채로 다 안 되니까 그것도 대비해야 될 거고 온갖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도 뭐 요 정도 쓸 때야 니 얼마 하고 이러지 거기서 한 5명만 늘어도 뭔가 이렇게 이게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월급 주는 직급 체계도 확실하게 잡혀야 되고 그럼 인사가 이제 그만치 또 돼야 되고 노무 문제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럼 1,000억 됐다가 그게 또 3년 돌았었더니 2,000억 그 다음에 3년 돌았었더니 5,000억 되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10년 만에 매출만 몇 배 올라가. 미래 경금으로 봤을 때 지금 100억 하는데 5년 뒤에 2,000억 하겠다면 뻥카죠.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100억 하니까 5년 뒤에 500억 한데도 뻥으로 보인다. 그죠? 근데 그 이상 하긴 했네요. 요 케이스는.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모르는데 뭐 이렇게 적용해 볼 만은 하네요. 자, 또 하나는 창업을 해서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패를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100개 지원해 가지고 99개 망하면은 그 세금 갖다가 뭐한 짓이냐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손해볼 짓에 그 돈 빌려주고 다 했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요, 9개가 망하는 과정 중에 어차피 국내에서 인건비 주고 재료비 쓰고 외주 주고 하면서 국내에서 웬만하면 돈을 다 써요. 그래서 세금으로 다시 회수가 됩니다. 예. 그냥 돈이 이동했을 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한 거지 타격은 없다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없는 섹터가 열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국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매출 늘고 고용 생기고 그죠. 기술기반 창업이란 게 이런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한다.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하고 뭐 저희 업도 그렇고 하는 게 미래 먹거리 생각해서 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넘어가고. 자, 이거 슬라이드 털라. 이거 앞에 설명해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 삼성 애플과 소송에서 주로 문제됐던 특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사가 그때 석사 랩실 다닐 때 시절에 요 기사가 떴어. 요 기사가 떠서 도대체 무슨 특허인데 갖고 저는 그냥 찾아봤죠. 찾아봐서 보니까 이 건이더라고. 타이틀은 Unlocking Device by Performing Gesture on an Unlock Image 인데 우리한테는 슬라이드 털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냐면 그냥 밀어서 잠금 해제예요. 청구항은 잠금 상태에서 접촉 감지하고 접촉에 따라 미리 정의될 표시될 경로에 따라서 언락 이미지를 이동시키고 잠금 해제 상태 전환한 다음에 유지한다 이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 출원하면 등록 안 되는데 이때는 미국에서 주요 판결이 나던 전이기도 하고 스마트폰 초창기에 애플이 확보했던 특허라 가지고 어쨌든 미국 내에서 판결은 삼성한테 불리한 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삼성이 침해다 된 거고 한국, 독일에서는 무효 취지의 판결이 있었어요. 국가별로 소송 경과가 달랐어요. 그래서 갤럭시 S 1, 2는 물어주고 3부터는 회피 설계되는데 3 때 이렇게 조약도를 해가지고 물결 쳤거든요. 탁 터치하면 그게 내부 알고리즘상 이게 1을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이 안쪽 서클을 바깥 서클로 밀어버리면 잠금 해제되는 건데 이 표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락 이미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청구항에서 저걸 뺐죠. 그래서 3부터는 어쨌든 이 특허에 대한 이슈는 없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패턴 잠금 해제 그냥 지문 인식이고 이런 거. 근데 이거 할 때도 그 얘기했어. 지금은 이런 유형의 특허가 등록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뭐 2014년에 미국에서 좀 큰 판결 있고 하긴 했는데 이런 거죠. 이거 입 다툴 때도 그 우리 온라인에서 그랬거든. 저 화장실 가면 있잖아 이거 밀어서 잠금 해제. 여기서 기술이라 할 게 뭐 있는데 이런 것도 특허 돼야 되냐. 이거를 이제 지금식 표현으로는 추상적 아이디어라 해요. 앱스트랙 아이디어라고. 기존의 경제관념, 자연 법칙 그 자체, 그 다음에 뭐 추상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우리 폼팩터가 바뀌었다고 그냥 하드웨어에 결합돼서 그냥 올라왔을 때 발명 내용은 그냥 단순 결합밖에 없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일 수도 있잖아요. 추상적 아이디어. 뭐 이거 진짜 인문학. 잠금 해제를 하는 방식이 그냥 이거 터치 가능한 디스플레이 이 디바이스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엔지니어링상 난제 해결하는 게 있을까요? 그죠? 그렇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출원이 돼서 다툰다 했으면은 이거는 아마 무효 가능성이 높거나 이제 출원했으면 등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 10분 쉬셨다가 특허 명세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다. 우리 그냥 일단 좀 더 할까요? 30분? 우리 1시 반부터 있죠? 거의 30분밖에 안 했잖아. 자, 더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 발명을 하면 발명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명세서라 돼 있잖아요. 우리 카드 명세서다 아닙니까? 상세히 밝혔다 해서 명세서잖아요. 그냥 그 명세서인데 특허 명세서니까 발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겠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삼성 온라인 애플 슬라이드부터 연락할 때 청구한 계속 이야기했다. 특허 명세서의 핵심은 그냥 청구한 특허 청구범위입니다. 나머지 발명 내용 설명은 이 특허 청구 범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성해요. 그러니까 권리 청구하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등록되면 그 권리대로 썼다 하면 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권리라는 거는 기존에 없었던 어떤 기술적 특징을 말로 표현한 게 되겠죠.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할 거고, 심사를 해갖고 등록을 줬다. 그럼 그대로 쓰면 침해다. 무효시키려면 그 전에 이런 내용 기술한 거 찾아라. 특허는 여기 키프리스 요거 어쨌든 이 시간 이후로 키프리스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엔지니어 아무리 특허 좀 모른다 하셔도 회사 가갖고 이 키프리스 토야 안 해봤냐, 키프리스 모르면 그냥 간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네에서는. 요거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거라서 무료 서비스고요. 아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다 찾을 수 있는 그냥 네이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유튜브 이런 거는 서치 수시로 하신다니까. 근데 이제 그냥 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요거랑 조금 친해 보시려면은 특허 문헌 찾기는 좀 어려우면 특허 문헌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LG 스탠바이입니다. 그럼 스탠바이미 치면 안 돼. 그건 상품명이니까 안 나올 거잖아요. 뭐 상표 찾는 거 아닌 이상. 특허 기술 찾으려면은 스탠바이미의 기본 구성이 뭐냐면 스탠드 있고, 모니터 있고, 뭐 디스플레이라 할 수도 있고, 모니터거나 디스플레이거나, 스탠드 있고, 그럼 요것도 스탠드 있고, 요거랑 다 있잖아요. 그거에 그냥 일단 LG전자 넣어보자 하면, 뭐 모니터 기술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수백 건 중에 몇 건은 스탠바이미 건일 거잖아. 그럼 다시 그 기재 봐가지고 스탠바이미는 뭐 들어가는지 해가지고 다시 제한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몇백 건에서 그냥 속아내듯이 봐도 되는 거고. 네. 그럼 얘네 뭐 갖고 특허됐지? 그러면 그 특허들 청구항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경쟁사들 스탠바이미가 아니면 후속 제품들이 요거에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봐봐요. 대체적으로 다 그 특허대로 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스탠바이미 관련해가지고는 나중에 한 예시 들어갔는데, 그 삼성에서 지금 관련 제품이 좀 잘 안 나오더라 아닙니까? 지금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그 스탠드에 그 바퀴 함물고 있고 뭐 이런 거 권리로 잡아놨거든. 그 스탠드에 여기 바퀴 숨기려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 떨어지잖아요.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게 해결되면 되는 거, 위에 그냥 모니터 단 건데, 연결 부위야 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도 요거 숨기는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권리로 잡아놨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만약에 요게 핫해갖고 비슷한 제품 가전사업부에서 내겠다 하면은 어쨌든 저거 해피 설계해야지. 방법 없으면은 뭔가 좀 그래 그렇게 찾던지, 아니면 그것도 특허 서치 그것도 못하겠다. 상표 들어가가지고 스타벅스라도 찾아보고 뭐 저기 해봐요. 아니 부산대 해갖고 찾아보든지. 근데 조금 기업들 거 찾아보는 게 낫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해가지고 내 모르던 게 최근에 출원했네 하면 이게 나중에 무슨 제품에 대한 명칭일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즘 기사 많이 나잖아요. 삼성에서 뭐 출시 예정이다 하면서 상표 출원돼 있다 뭐 이런다니까 같이 찾아보고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떤 넘버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공개 전문이 있고 공고 전문이 있고 다 PDF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아셔야 되는 거는 등록된 특허만 공고 전문이 나옵니다. 등록된 특허만 공고 전문이 있다고. 공개 전문은 뭐냐면 출원은 말 그대로 신청한다는 뜻인데,
처음에 제출한 그 내용이 1년 6개월 경과되면 공개되게 돼 있어요. 법상. 예, 추론 공개되게 돼 있는데 출원한 내용을 공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받기 전이에요. 권리가 아니야. 근데 등록되면은 등록 공고에 게재하게 돼 있어서 그게 공고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공고 전문을 열어서 공고 전문에 기재된 청구한 대로 쓰고 있다 하면은 침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일단 있다. 나중에 엔지니어링 뭐 하신다거나 위해서 회로 설계도 마찬가지인데 회로를 하려 해. 저 회사 제품이 제일 성능이 좋대. 그래갖고 저 회사 특허문은 좀 받아봤어요. 했더니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안 하고 방법이 없는데 하면은 당장 저 특허보사랑 상의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다지점, 이거 멀티터치 기술이거든요. 다지점 인식 터치하면, 요 공고 전문을 열었어요. 요 공고 전문 열어서 처음에 뭐 이렇게 뭐 발명자고 뭐 출원인이고 뭐 일자로 쭉 나오죠. 정보들. 여기 보면은, 스티브 나오죠. 스티브 잡스. 발명자로. 애플링크 회사. 요거가 이제 출원할 때 공개 공보에 기재된 청구항, 등록 공보에 기재된 청구항입니다. 등록 받으려고 삭제하고 특징 더 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등록됐어.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기재 사항이 좀 더 많죠. 구성 요소가 더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대로 써야 침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제가 뭘 설명하려면 독립항이랑 종속항을 설명할 건데, 종속항부터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종속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속항은 대체적으로 제1항에 있어서 제1몇 항에 있어서 앞에 항을 인용을 해요. 앞에 항을 한정부가 구체화하는 게 종속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항에서 A는 A1 한정했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에서 C가 더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B에서 B는 요런 모양인 것이다. 구체화. 뭐 요런 방법이 달성되는 거다. 구체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정구가 구체화. 치환 이런 거 말고. 대체되고 치환되고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래서 주로 앞에 항을 인용했다는 건 앞에 항을 더 한정하거나 구체화하거나 부가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데 독립항은 뭐 제일 몇 항에 있어서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권리 범위로 치면 회피 설계 관점에서 뭐가 더 있는 거를 회피하는 게 편해요? 뭐가 없는 걸 회피하는 게 편해요? 없는 걸 회피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플러스 C에서 C를 Z로 바꿀 방법이 있는데 A 플러스 B가 청구항으로 돼 있어. A 플러스 B만 쓰면 침해래.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작은 게 권리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술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권리 범위는 넓을 거잖아. 반대로 등록 가능성은 떨어지겠지. 왜냐면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등록 과정에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청구항이 삭제되고 이렇게 좁혀가지고 심사관이 종래 기술이랑 비교해가지고 요래 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등록 요건은 하면서 이제 좁혀서 등록을 받았어요. 요것도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 회피 설계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터치 패널로서 터치 패널 평면에 동시에 서로 다른 위치에 다수의 터치 또는 근접 터치들을 검출하고 각각에 대해서 터치 패널 평면상에 터치 위치를 서로 다른 신호를 생성하고 구성된 투명 용량성 감지 매체 IQ 필름이에요. 기본적으로 IQ. 이 용량성 감지 매체 서로 정기적으로 절연되고 투명 도전재료를 복수의 라인을 구비한데 1층이 있대.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절연되고 복수의 라인을 구비한 2층이 있대. 그 다음에 1도전성 라인은 2도전성 가로질러서 위치되고 가로지르는 라인의 교점은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된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게 있어. 그 다음에 2층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위에서 보면 교점 생기죠? 그죠? 여기는 두 개는 절연돼 있어요. 절연돼 있는데 터치하면은 전류가 발생될 거잖아요. 근데 미세 전류죠? 그래서 뭐 했냐면 도전선을 그 가로질러 배치되고 교점은 그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될 수밖에 없잖아. 교점이 바둑판처럼. 그 용량성 모니터링 회로 이야기를 하네요. 캡 같은 거죠. 용량성 모니터링 회로. 커피스턴스. 그죠? 결합되고 복수계 라인들은 반전증폭기를
포함한데 용량성 감지 회로 반전 증폭기 포함하는 용량성 이거 반전 증폭기래. 이렇게 검출하겠대. 이게 멀티터치 기술이에요. 자, 그럼 회피해 봅시다. 구성 요소 중에 뭘 뺄래요? 1번 뭐 절연층, 3번 교점, 4번 요거 용량성 모니터링 5번, 반전 증폭기 6번. 뭐 빼볼래요? 빼보실랍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이거 우리 회로 설계 쪽 빼고 회로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서 뭐 조금 이런 거 빼보면 안 되냐? 4번? 4번이 뭐였지? 서로 다른 위치에 교점이 있다. 서로 다른 위치에 교점 없으면은 검출이 어느 위치에서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리드가 안 생기는데. (6번이) 반전 증폭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반전 증폭기 안 쓰면 안 되냐예요? 아니면 반전 증폭기가 있다는 건 비반전 증폭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회로 설계 비반전 증폭기랑 반전 증폭기 설명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출력과 출력 위상 차이. 위상 차이인데 이득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대체적으로는 반전입니까? 비반전입니까? 대체적으로는 그거는 자, 네? 반전. 이게 그냥 되게 반도체 원리인데 반도체 원리. 반도체 우리 설계 교육 받으니까 반도체를 알아야지. 이거 네모나는 게 좀 없네. 뭐 이런 게 있다 쳐요. 이래 있다 쳐요. 이래 있다 쳐요. 그래. 보여요? 안 보이나? 여기 쓰는 건 보여요? 그냥 요래 생겼어요. 요래 생겼는데 내가 이거 빗금 친 것만 금속 같은 애라 보시면 돼요. 약간. 예. 사실 뭐 도핑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애들인데 얘는 절연층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안 흘러야 되죠. 전기가 안 흘러야 되는데 요따가 볼테이지가 가해지면 여기 채널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오프를 시켜요. 그래서 스위치예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스위치인데 이상적으로는 스위치니까 이래 돼야 되는데 온갖 속성에 따라서 뭐 물리적인 이유가 크겠죠. 요렇게 이상적으로는 안 되고 요렇게 됩니다. 반도체 특성 곡선이.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나노 대학 이야기할 때 그 나노가 요 사이를 채널 랭스라고 하는데 요 채널 랭스 요 거리가 이제 나노 우리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엔비디아인데 뭐 인텔이나 AMD 칩 살 때 지금 뭐 3나노 이야기 하잖아요. 뭐 3나노 칩. 요 거리가 그냥 3나노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건 무조건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게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치까지 왔어요, 거의. 이게 요거를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막 플라즈마 공정 써가지고 막 하는데, 거의 이제 요거 붙이는 건 한계치까지 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로 위로 쌓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HBM 한 번에 쌓아서 굽느냐, 등등등등인데, 지금 이제 그냥 평면에서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상태다. 자, 그 다음에 특성 곡선이 이런데 구간을 쓰는 게 디지털이에요. 01010101 하는 게. 그래서 AND OR 게이트 그냥 그 연산으로 가요. 그리고 요 구간 쓰는 게 아날로그예요. 왜냐면 요 구간에서 여기가 입력이잖아요. 여기 볼테이지 입력이랬잖아요. 요때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증폭돼서 나옵니다. 예. 여기 뭐 1배면 여기 뭐 3배 뭐 이렇게 몇십 배 이렇게 증폭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때 위상이 반전돼요. 내가 요래 넣었으면 이게 반대로 티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스펫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압 입력, 전류 출력의 반전 증폭기예요. 저거를 비반전으로 구성하려는 순간 이득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비반전 증폭기도 반전 증폭기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오케이? 그거는 잠깐. 시노미 시스템 시노미 시스템 들으셨어요? 혹시 신호 통신 이런 과목 아니면 공업 수학 들으신 분? 아니면 안 들으신 분? 컨볼루션
연산. 타임 도메인으로 치면은 그 주파수 단 곡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CPU랑 GPU랑 차이, 병렬 연산 처리 조금 더. 그 코어 수가 단위가 좀 어찌 되는데요. CPU는 몇 코어 정도 이야기해요? 뭐 16코어, 24코어 뭐 여러 이야기하죠. 4000 이래 안에 그게 왜 그래 됐냐면, 아니 이게 근데 반도체 설계라는 게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따라가니까 지금 또 떠오르는 것 중에 고부가 가치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 아니에요. AI 반도체는 연산 처리 장치랑 메모리랑 같이 있어서 딱 그냥 컨볼루션 연산하기 딱 좋은 그냥 GPU 연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칩이다 보시면 돼요. 그 자체로 학습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건데, 그게 GPU,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학습 모델이 언제부터 출발되냐면은 2012년도에 그 이미지넷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데이터 줘놓고 개양이랑 고양이 사진 뭐 이래놓고 고양이 판별하는 대회였거든요. 그 기존에는 뭐 각종의 뭐 서포 벡터 머신이고 뭐 온갖 알고리즘 방식으로 막 했어. 하다가 어떤 놈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가지고 요런 구조로 그냥 잔뜩 고양이 사진 요래 돌려보고 학습시키고 해서 그냥 분류화를 했더니 그 확률이 더 좋네? 에러율이 확 떨어지네? 그게 알렉스넷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 그냥 컨볼루션 연산 구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딥하게 짠 다음에 그냥 집어넣어갖고 파라미터를 쭉 무적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백프로포케이션 돌렸더니 그냥 고양이를 확률적으로 분류해내더라. 해네? 구조야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저렇게 짤 수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 다음 년도 뭐 VGG 나오고 뭐 구글랩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2년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몇 년 흘렀어요. 그 사이에 이제 간 생성형 AI 그것도 2004년 6년 한 그경일 겁니다. 그 논문 자체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컨볼루션 연산 자체가 뭐냐면 고양이 사진, 그러니까 다 지금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에서 마스크 있죠. 마스크 그냥 3x3, 5x5 픽셀, 그냥 픽셀 5개 가로 세로 5개 마스크 단위로 그냥 고양이에 요런 성분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해보고 요런 성분 컨볼루션 연산해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낱개로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파라미터 쭉 누적시켜서 뭔지 모르는데 고양이라는 애가 들어오면은 파라미터랑 맞더라 하면 고양이 분류하고 이래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연산이 마스크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CPU는 관호 장비 환충 유비 이런 애예요. 근데 아까 전에 GPU는 일개비가 4,000마리 있는 거라. 요 마스크 단위 연산할 수 있는 애가 잔뜩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인텔 독주에 AMD 있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GPU라는 거를 꺼내들고 이 가격이 이제 엔비디아 독주가 됐죠. 그냥 빵 터졌지. 아무나 설계가 되느냐 했을 때 그 반도체 설계 쪽은 외계인이 좀 필요합니다. 진짜 천재 한 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10,000명 갖다 넣어도 설계 못하는 거 한 놈이 해내면 진짜 월급 많이 주는데, 좀 그런 파트입니다. 설계 파트. 그래서 엔비디아 외계인 몇 명 키운다. 하이닉스 누구도 외계인 필요. 우리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보이네. 뭐 이래요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외계인이 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 지금 인텔이 외계인 좀 몇 마리 놓친 거 아니냐,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뭐 그런. 네. 그게 CPU, GPU고, 그래서 지금 낱개 단위로 연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컴공에서 이 학습 모델 써갖고 뭐 한다든지 AI로 뭐 한다 하면 전부 다 GPU 비싼 걸 쓰거든요. 왜냐면 연산 처리하는 개수,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고 처리 양이 느니까 당연히 비싼 거 써야지. 그게 돈 아끼는 거니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게임 하려고 GPU 비싼 거 쓰는데, 근데 게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성능 안 좋은 거 써도 돼. 근데 테레비 있잖아요. 테레비 큰 거. 모니터는 작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처리해야 되는 픽셀 수가 늘겠죠. 그 다음에 화소가 HD냐, FHD냐, QHD냐. 그러면 곱하기 배로 늘겠죠, 이게. 네, 처리해야 되는 게. 근데 거기서 헤르츠가
60Hz냐 144Hz냐 그 이상이냐 하면은 또 처리가 곱하기로 들겠죠. 그럼 연산 처리량이 얼마큼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사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잡소를 계속 보는데, 컴퓨터 사실 때 모니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모니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모니터가 어떤 성능일 건지. 요걸 뒷받침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가 나는 맨날 드라마 정도만 보면 된다 그러면 60Hz 아무거나 띄워도 돼요. 근데 드라마 보던 TV에서 갑자기 스포츠 경기 틀면 뭔가 프레임이 끊기기 시작할 거야. 근데 그 프레임 끊기던 게 그래픽카드 좋은데 올리면은 안 끊긴다고요. 그게 뭐냐면 배틀그라운드를 했어. 그래픽카드가 그지야. 그러면은 연막 터트리고 하면 뭐 컴퓨터가 이래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한 점이 안 잡힌다고. 근데 그래픽카드가 좋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대 맞고 시작하는데도 잡는 거지. 그래서 배그가 이제 장비빨이다 했던 게 그거였죠. 거기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방송 녹화 돌리면서 게임까지 해야 된다 하면은 보통 뭐 144Hz 정도 프레임 드랍 없이 커버 하려면은 지금 40, 70 정도가 맞는 것 같거든. 60은 조금 드랍 생길 것 같거든. 그 수준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까 전에 더 다른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면 901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가 일단 결정되고 그래픽카드 결정되고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CPU가 결정되고 CPU가 결정되면 메인보드가 결정되고 그거에 전체 쓰는 파워는 계속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있는 파워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다 하면은 이제 한 3, 400 드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모니터만 인터넷 서치만 일만 해요 하면은 그렇게 빨리 바뀌는 걸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굳이 비싼 걸 쓴들 그렇게 연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버스펙인 거죠. 뭐 하다가 넘어갈게요. 자, 특허 청구 범위 좀 하고 싶시다. 이게 넓을까요? 이게 넓을까요? 권리 범위가 왼쪽이 권리 범위가 넓다고요? 글자 읽어줘. 글자. 아니 권리 범위가 넓다는 거는 상대방의 권리 범위가 넓다는 걸 저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권리 범위가 좁다는 건 저 사람이 가진 권리가 너무 조그마나 가지고 저 어떻게 해도 다 피한다 이렇게 되는 게 협소하다. 그러니까 다기재 협범이라 해요. 다기재 협범이. 기재를 많이 할수록 범위 줄어든다. 이대로 쓰기도 힘들겠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만 등록됐던데 구인자, 구직자 간의 연결관계를 형성해 준 다음에 구직자 정보가 바뀌면은 구인자한테 알람 주면 침해요. 만약에 한국에 저대로 등록돼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사람인에서 구직자를 이렇게 선택을 내가 관심 있는 걸로 등록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졸업 예정인데 졸업자로 바뀌면 나한테 알람 줬다 하면 침해라고. 안 그래요? 미국에서 등록돼 있고요. 이것도 그냥 뭐 우연찮게 눈에 들어온 특허 중에 하나인데 그냥 넓은 거 있나 찾다가 이것도 뭐 좀 행정정보 보니까 아까 MP 쪽으로 넘어가 있더만 이게 이제 뭐 미국 내에서 소송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특허 청구 범위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했을 때 세상에 연필만 있다가 내가 샤프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러면 A, B는 대응되는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대응되는 요소는 있는데 어쨌든 차이는 있으니까 AB 가지고 먼저 다퉈보고 AB 가지고 안 된다 하면은 아예 연필에는 없었던 구성인 C 더 있는 거, D 더 있는 거 이래서 다퉈보겠다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 청구항 형태로 작성을 하고요. 독립항은 처음에 넓게 그 다음에 조금씩 좁혀서 이렇게 종속항 형태로 기재를 해요. 아까 제1항에 있어서 제1항에 있어서 뭐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자, 근데 흔히들 이제 특허 출원 안 해보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샤프라는 걸 개발했어. 세상에 이런 거 없어. 종래 기술 찾아봐라. 샤프라는 건 없다. 그게 종래 기술 범위를 좁혀보면 당연히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럼 이거를 종래 기술로 특정을 안 하면 이거 특징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종래 기술이랑 비교를 안 하면 이게 특징이에요. 뭘 특징이라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거라 하실 건가요? 그럼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내 권리 아니다? 자, 그 다음에 A, B는 A, B대로 특징거리인 거고요. 또 C는 C대로 특징거리인 거고요. D는 D대로 특징거리인 D 입장에서는 A, B가 필요 없어요.
AB 입장에서는 저 위에가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얘는 얘대로 특허 출원거리인 거고 쟤는 제대로 특허 출원거리인 걸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종래 기술이 없다 할 게 아니고 조상님 기술, 저 할아버지 기술이라도 갖고 와서 내가 어디가 설계 변경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특징이 잡힌다는 거고, 자, 뭐가 특허되느냐인데 요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 걸립니다. 뭐가 특허되느냐인데, 특허성 요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는데, 제가 옆에 이제 뭐 70% 표시한 게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확률이에요. 거절 이유가 지적되는 확률. 그러면은 지금 보면 다른 건 다 10% 언더인데 진보성이랑 기재불비만 70%네. 주로 이거 지적된다는 거예요. 특허성 요건 중에 기재불비는 웬만하면,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웬만하면 특허사무소에서 해결해줘야 된다. 웬만한 경우 특허사무소에서 요거는 해결해줘야 된다. 기재불비는. 기재 잘못됐다는 건 기재 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진보성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면 발명자 입장에서 요거 하나 남네요. 근데 진보성 앞에 신규성이라고 이 10%의 확률로 지적되는 요 요건이 하나 있고 진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특허, 아까 전에 특허 제도를 완비해서 가느냐 완비해서 안 가느냐 했을 때 제조업을 육성하려다 보니까 특허가 좀 필요하겠네 뭐 했잖아요. 자, 특허 제도 만약에 없으면 장점 뭡니까? 제 직업은 날아가겠지만 특허 제도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 그죠? 뭐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쓸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해요? 처음 만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장영실 에디슨 되면 안 되네. 세상 제일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 제도라는 게 처음 이제 발명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처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뺏겨서 만든 사람 보호하면 안 되지. 그죠? 아니 그냥 똑같이 뺏겼다. 그죠? 이게 미국에서 선발명주의라고, 퍼스트 인벤트라고 하는, 우리는 선출원주의. 그래서 선발명주의로 미국은 시작을 했어요.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권리 주겠다. 자, 선발명주의 단점은 그걸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증거로 다투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발명인지 어떻게 알아? 선출원주의는 일단 먼저 제출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니까 명확해요. 그래서 미국 빼고 다 선출원주의로 갔어요. 그러다가 미국도 선출원주의에 가깝게 개정을 했습니다. 2012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선발명주의에 기반한 선출원주의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선출원주의예요. 먼저 제출해라. 자, 그럼 일단 먼저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특허 주시겠어요? 뭐 들고 오면 특허 주실래요?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보죠. 특허 제도를 이제 만들겠대. 특허의 신이 되셨어. 이제 없던 제도를 만든대. 뭐 들고 오면 특허 주실래요? 제가 심사관 됐다 치고요, 특허 신이 됐다 치고 특허 줄지 말지 결정하십니다. 제가 뭐 들고 오면 특허 주실래요? 최소한 이런 거는 갖고 온나? 네? 탈모야. 아니, 그 말고 요건. 아니, 최소한 새로운 거, 기존에 있던 거 갖고 와서 권리 달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는 최소한, 아니, 이거 특허 받으려면 일단 최소한 기존에 없던 거는 갖고 온다. 이게 대전제잖아. 이거 뭐 누가 생각해도 대전제잖아. 자, 그러면 기존에 없던 거 이거 2개 붙였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특허 주세요. 이건 어때요? 이거 특허 줄만해요? 왜요? 내 거는 왜? 실용성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GPS도 되고, 이거 거치대로도 쓸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한 대 때려도 되고. 네. 있는데 이런 거 없는데, 텀블러 이런 거 붙이는 거 봤어요? 첨단 텀블러인데 핸드폰도 돼요. 뒷감적으로 그럼 이렇다가 이거 붙이면 떠들래요. 요게 진보성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진보했냐 이래 된 건데, 미국에서는 비자명성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기술들로부터 이 발명에 이르는 게 자명하냐 안 하냐. 이게 공대식 표현인데 자명하냐 안 하냐. 넘어가 보고.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신규성은, 그러니까 웃긴 게 특허법에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용어 자체는 없는데,
아무도 태클 안 거는 실무적으로 누구든 다 쓰는 용어입니다. 글로벌로도 다 쓰고 우리나라도 쓰고 뭐 학술적으로도 쓰고 변리사도 쓰고 변호사도 쓰고 판사도 쓰고 저 법에 없는 용어인데요. 아무도 태클 안 걸어요. 예. 신규성은 뭐냐면 어쨌든 종래 기술 기존에 알려졌으면은 신규성 없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새거 아니다. 알려져 있지 않느냐. 진보성은 종래 기술들로부터 특허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이 발명이라 하면 청구항에 기재된 그거 있죠. 예, 네가 주장하는 그 청구항에 기재된 그 발명 그게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통상의 지식 과정이 당업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되게 추상적인 당업자. 이 기술들을 막 다 서치 가능하고 조합할 수 있고 약간 이런 할 수 있는 당업자가 종래 기술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등록 못 주겠다. 종래 기술로부터 네 발명이라는 게 당업자한테 쉽다. 못 주겠다. 말 되죠? 이제 그래서 진보성 지적이 거의 70%라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뭔가 저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붙였을 때 줄래요 했을 때 그거 안 되겠다 하면 그 진보성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웬만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려우면 등록 줘야 되잖아. 그죠? 어려우면 등록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아메리카노 담겨 있어갖고 밑에 은결 생겨갖고 헤로키파에 영양 주고 결합력도 약하고 해가지고 내가 슬라이딩 타입으로 끼운 결합하는데 뭐 밑에 통공 형성하고 절연부 더 가지고 뭐 새로운 구조를 막 채택을 했어요. 그럼 심사관이 그때부터는 이거 인용해가지고 이걸 거절 못하고 요 대응되는 내설계 변경된 구조 관련 문헌 찾아서 거절을 해야지 된다고요. 못하면 등록 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거를 특허 사무소 만약에 우리 쪽 업무를 한다. 이거 특허 되겠냐? 자 이거 최초 단계 이 개념 자체로는 등록 안 되는데 등록되고 싶으면은 요렇게 결합한다라는 안을 가져왔을 때 이 다음에 엔지니어링 요소가 뭐냐? 뭐가 문제냐? 그 난제 해결할 게 뭐냐? 찾아가지고 그거 구체화하면 등록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게 구성 요소로 포함돼야 등록될 것이고 내 권리 범위는 거기에 제한되겠죠. 기존 개념 자체는 기존에 있던 거의 조합이니까 단순 결합이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그래서 딥러닝 쪽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모델을 어떤 분야별로 지금 이제 안 써보다가 쓰니까 적용하면 당연히 획기적이야. 어느 분야든. 근데 기존에 있던 모델 그냥 데이터 종류 달리 해가지고 그냥 학습시키고 그 분류값 나눠고 그냥 활용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연사상 어려운 건데 뭔가 새로운 게 있나? 그죠? 단순 학습 모델이 적용 아니가 이런 취지로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AI 학습 모델 관련해가지고 앞에 독특한 그 환경 맞춰가지고 특유의 환경 맞는 독특한 전처리 과정이 있느냐에 핵심을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신규성 관련해가지고 알려졌다라는 게 비밀 유지 없는 불특정 제3자한테 알려졌느냐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요. 비밀 유지 없는 불특정 제3자한테 발명 내용이 공개된 상태에 놓여졌느냐. 내가 이거를 개발했어요. 아니면 뭐 더 쉽게 그냥 텀블러 뚜껑을 개발했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특허 내려고 하면 특허 내고 물건 만들려 하면 특허 사무소 가서 변리사한테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명하면서 공개가 되죠. 그 다음에 하청업체 가서 이거 도면 주면서 생산해달라 해야 되잖아요. 공개가 되죠. 근데 그거는 비밀 유지 의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라서 공개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관습법적으로. 그 다음에 변리사들은 그냥 변리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우리 그냥 관습법적으로 저거 비밀 유지 당연히 보장되는 거 아니냐 하는 수준에서는 통상 문제 안 돼. 근데 그냥 딱 봐도 제3자한테 오픈됐다 느낌이 드시면 그건 공개예요. 근데 대신에 그거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네. 그래서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이 심사 지침 내용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그 당업자라는 것도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에 심사관 출신 변리사님들한테 여쭤봐도 심사관 생활 한 5년, 10년 해야 당업자가 뭔지 이제 좀 생각 좀 하지,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진보성 판단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비자명성이라 했잖아요. 미국 판례출이나 미국에서 옛날에 이제 제도가 이렇게 개선됐던 시절
이야기 들어보면 못 찾으면 등록 준다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특허 주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별로 또 무효 확률이 달라지고 하니까 연방항소법원이라는 게 막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서 이 진보성 판단이라는 체계가 미국 내에서 판결로 좀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게 또 특허는 또 글로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예, 우리 제도 내에서 녹여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등록 막 주는데 미국 가서 등록 안 된다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 자, 그래서 진보성 판단이 메인이에요. 그 우리 특허 여기 심사할 때 메인이고, 뭐 주저리 있는데 그리는 거 간단한데, 기술적 구성의 불란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목적 효과는 참작한다. 되죠. 그러니까 구성 기능 위주로 파악해요, 주로. 목적이나 이렇게 분야를 달리했거나 효과 이런 거는 좀 거들 뿐. 예. 어떤 구성이 그래서 다르다는 건데, 어떤 연결관계가 새로 생겼는데, 어떤 연산이 독특하다 하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래서 뭐 단순한 결합은, 빨간색은 부정적인 말이고 파란색은 긍정적인 말이고, 단순 결합은 인정 못하겠다. 단순 결합은 부정이고, 그 다음에 뭐 단순 정보 전달, 우리 하다 보면은 뭐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가지고 뭐 그냥 1대1 대응돼가지고 이 상황에 이 조건 따라서 뭘 출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 정보 전달에 그냥 정보 표시 이런 거 인정 안 되고, 사용자 편익 향상, 그러니까 컴퓨터 연산 처리 면에서의 뭐 독특한 게 달라진 게 아니고, 뭐 적용 분야 달리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대리운전 관련해서 뭐 우리가 뭐 어느 지역에 내가 콜을 불렀는데 일정 지역에 브로드캐스팅에서 먼저 콜 잡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다, 뭐 이런 게 특허가 됐다 칩시다. 그럼 장례업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 장례업에 내가 뭐 누가 콜을 하면 일정 지역에 브로드캐스팅 먼저 콜 잡아 장례업자를 연결해 주겠다 하면은 없긴 없는데 등록 주겠습니까? 차량에 의해서 냉동 공조 장치인데 그거 선박에는 쓴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볼트너트 배관만 달리 해가지고 그냥 선박에 적용했어요. 등록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랑 효과, 뭐 분야 이런 거는 좀 열의하게 보고, 그 구성이라는 기준에 있었잖아요. 그럼 등록 가능성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 적용하려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적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뭘 설계 변경하는 게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상황 맞춰가지고. 그럼 그게 독특하면 등록 가능성이 올라가죠. 예를 들자면 차량에서는 했는데 선박에 적용했더니 내가 뭐 밸러스트 양에 따라서 이거를 뭐 어떻게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선박 아니고서야 그런 입력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사관은 그 구성 때문에라도 좁혀서 찾아야 돼요. 선박에 한정해서. 그러다 보면 뭐 등록 가능성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뭐 택도 안 되는 거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거 아닌 이상해야 그 상황 맞는 특유의 환경에 맞는 독특한 구성, 연결관계, 연산 이런 게 들어갔다 하면은 진보성 판단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다 지루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스탠바이 미로 와봅시다. 요 중간에 있는 건 스피커라서 요거 빼고 생각해 주세요. 요거는 그냥 별도 그냥 옵션이라서. 저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에서 신제품으로 우리가 기획해가지고 요런 개념의 새로운 제품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했어. 예, 저거 특허될 거 뭐 있어요? 여기서 이거 길쭉하게 늘리면 특허 줄랍니까? 요거 집에 있으신 분? 아무도 없구나. 저 끌고 다니면서 쓰는데 소파나 식탁에 이렇게 딱 사이즈 맞게 딱 조절되거든요. 되게 진짜 편해요. 저거 있으니까 테레비랑 이것만 봐요. 왜냐면 터치 그냥 핸드폰 하듯이 이제 손이 좀 덜 가요. 똑같이 리모컨 있고 한데. 네. 근데 뭐 디스플레이에 앱 기반 구동된다고 듣고 줄래요? 그거 원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치? 요쪽 부분 아까 연결관계 이쪽 헤드 쪽 부분 이겠죠? 그죠? 여기 예를 들자면 여기 그냥 바퀴 달았다고 특허 줄래요? 그 정도 갖고 어떻게 단순 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 요소가 되죠. 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LG전자 가전사업부에 소속돼갖고 엔지니어로 일해. 새로운 폼팩터
우리 뭐 디스플레이도 많이 생산하고 뭐 전자전기 기구적인 설계는 뭐 늘상 잘 하던 데니까 베테랑들 많으니까 어쨌든 컨셉이 나오면 뚝딱뚝딱 설계할 수 있는 회사고 상품만 시킬 수 있는 건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FHD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대단히 고성능 아닌데도 이거 잘 팔렸어요. 딱 100만원대. 왜냐면 100만원 정도 하는 게 디스플레이 자기들 해봤자 사실 원가상은 20만원도 안 할 거면 10 얼마 할 겁니다. 나머지 다 프레임이잖아요. 100만원 팔아도 이익이 돼요. 이게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런 컨셉을 가지겠다 하면은 그럼 뭐 좀 바꾸면 되겠는데 했을 때 요런 거지 않겠습니까를 제안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당장 스케치 못 하더라도 이게 적당히 요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끌고 다녀야 되는데 배터리가 여기 있어갖고 전원으로 좀 이렇게 꽂아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제일 간소화시켜갖고 좀 바퀴는 안 보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요 밑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 지탱하려면은 한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사이즈 어떻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허도 이런 연결 관계에서 주로 냈다. 실제 이거 제품만 하려다 보면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되겠지. 드로잉도 해보고 도면도 해보고 요래 동작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베테랑들이 있으면 이야기해가지고 요거 움직이려면은 기존에 뭐 어떤 타입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제일 이쁘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지금 스탠바이미 2로 가면서 요 구조 다 바뀌었거든요. 결합 가능한 구조로 다 바뀌었거든. 요거 지금 떼지죠. 이게 2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한 20개 정도 특허돼 있더라고요. 대충 살펴봤는데 20개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조금 권리범위 제일 넓어 보인 게 요거였어요. 베이스가 있고 복수 회전 부재가 있고 상수로 연대 스탠드바가 있고 디스플레이 구비되는 헤드가 있고 점에는 함몰부가 있고 밑에 연결부가 있고 회전 가능하게 연결된다. 그럼 자 다시 반대로 내가 이제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야. LG전자에서 제품을 냈는데 저게 너무 괜찮은, 반응도 핫하고 저 이제 지금 떠오르는 혼수용품 이런 거거든요. 집들이 100만 원 정도니까 좀 친한 관계고 하면 뭐 냉장고 사는 것보다 저게 싸게 지이잖아요. 조금 트레이하고 살만하거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저게 핫하니까 우리도 관련 제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은 초짜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LG 쪽 특허를 찾아봤는데 중에서 뭐 딴 거는 요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제일 문제인데 이거 해결되면 제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같이 들여다보겠지. 근데 이미 그 정도 판단했다는 거는 이 친구는 그냥 밑에 있을 친구는 정보 수집 다 해서 오는 거잖아. 자기가 판단 일단 다 해갖고 시간이 이게 많이 할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함몰부, 여기 회전부재 숨길, 그러니까 바퀴 숨기려고 함몰부 있다가 지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해피 설계한다 생각해보세요. 뭘 없앨 수 있을까? 바퀴를 없앨 수는 없고, 연장은 베이스로부터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 공중부양할 수는 없잖아. 있어야 되고, 헤드가 당연히 여기 달려야 되고, 함몰부를 없애볼까? 그러면 베이스 가장자리에 연결부가 있대. 그래, 가장자리에 연결부가 있다니까 가장자리에 연결부를 없애볼까? 할 수 있죠. 근데 가장자리에 연결부를 없애려면은 예를 들자면 그럴 수는 있어요. 배터리를 기둥에다가 넣은 다음에 기둥에다가 이게 베이스니까 기둥에다가 연결부가 있고 베이스 가장자리에 연결부. 근데 저 연결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긴 하겠다. 그죠? 이거 자체를 연결부라 할 스탠드바의 하단에 연결되는 연결부라 하면 할 말이 없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럼 헤드는 스탠드바이 상단에 회전 가능, 이거 회전 안 시키든지. 근데 회전 되는 거를 이미 수요자들이 봤는데 회전 안 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도 회전이고 이렇게 돼도 회전인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함몰부를 없애려고 하면 그럼 아까처럼 바퀴가 떠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어. 복수의 회전 부재를 각각 수용하는 함몰부니까 굳이 해석하자면은 그냥 바퀴 있고 그냥 끝에만 이래 가려볼까 이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완전히 해피를 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성 제품을 한번 보십시오. 관련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특허를 한번 구경을 했으니까 이 관련해서 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누군가는 컨셉 제안을 했을 거고 누군가는 설계를 했을 거고 근데 별거 아닌데 간단한 변형에 싸게 만들고 원가는 뭐 얼마 뭐 근데 돈은 잘 벌잖아요. 네,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닌데 약간 컨셉 달리게 해서 아예 신규 영역을 창출한 거거든요. 그건 베스트 케이스라 생각해요, 요거.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는 기계 설계를 했고요. 누군가는 출원을 하는데 또 저희 업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잖아요.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권리를 몇 개 잡아보려고 하지? 특징들 이래도 출원해보고 저래도 출원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이니까 이제 돈은 많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특허는 시스템 그 자체 장치 그 자체를 출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설계 변경 포인트가 다 특허 출원거리입니다. 등록될지 여부는 그게 어느 정도로 새로운 구성이 들어왔냐, 연결관계가 새롭냐, 진보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문제예요. 얘 입장에서는 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상관없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얘는 얘대로 특허 출원거리고 얘는 얘대로 특허 출원거리다. 내가 청구 범위를 어떻게 내 발명을 뭘로 워딩을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고요. 엔지니어링 한 분들이 엔지니어링 한 거에서 설계 변경 포인트를 알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갖고 어떻게 다툴지를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분들 그 어디에 소속되시든 뭐 대학원에 가시든 박사를 하시든 교수님을 하시든 저기 나중에 뭐 취직을 하시든 간에 관련 업에 있다 치시면은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기술 기반 사업에 뭐 어디 뭐 관리 업무에 있다 하시더라도 변리사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좀 소통하는 사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물론 이제 산업재산권 대리하는 게 변리사다 하긴 하는데 내가 왜 돈을 벌 수 있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공대 베이스인데 옛날에 글 쓰는 거 힘들어 했거든요. 사실 공포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뭐 글 쓰고 장문회라 하면 있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게 업이 되다 보니까 그냥 법의 틀에 맞게끔 표현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이들을 서포트하면 되겠나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과 이과 중간 정도 되겠구나. 거기서 돈 벌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또 변호사들이 쉽게 못 넘어오네 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들이 해볼라 해도 품이 엄청 드는 거지. 기술 내용 이해를 하려도 한 세월 걸리고 했다 해도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술 내용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되게 간단하게 텀블러 뚜껑을 개발했다 칩시다. 이거 그냥 이래 보여도 이렇게 홈이 생기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음각으로 깎고 이게 전부 비용입니다. 여기 막에 하나 다른 재질 요소가 들어가고 접착을 시켜야 되고 전부 비용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 일부라고 마냥 디자인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싸게 만들어야 되는 이 상용품 같은 경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배치나 이런 것도요. 이 구멍 하나 뚫힌 것도 이거 이유가 있다고요. 어느 위치에 뚫히고 이런 것도. 설계자 관점에서는 이 사이즈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예요. 뭐 그냥 다단지고 어디 팁이 있고 여기서 뭐 어느 부분에 뭐 있고 여기는 뭐 이쪽 부분 뭐 제일 무슨 뭐 몸체부에 뭐가 어떻게 형성되고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특징 있게 표현해내느냐. 누군가는 되게 디테일하게 해보고 누군가는 그냥 뭐 여기 몸체고 여기 덮개 있고 여기 막은 거 아니냐. 그럼 종래기술 그런 거 어디 없겠나. 근데 너무 막 묘사해버리면 그것도 그렇죠. 이게 원형이다 라고 해버리면 뭐 어느 사이즈의 원형이냐면 그 사이즈 피하면 되고 원형 아니고 각지게 하면 되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설계자의 컨셉은 팁이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팁이 바게로 막히고 조금 이렇게 힌지 구조로 이렇게 들고는 다닐 수 있으면서 그죠? 요걸로 요 부분이 막혀서 안 쓸 때는 구멍이 막아줘야 되고 할 때는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척은 또 용이하게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설계 변경 포인트에 대해서 특허 출원하는 거다. 요걸 잊지 마세요. 그냥 조금 이 말 듣고 나서도 또 흔히 하는 실수인데 우리 엔지니어링 할 때 맨날 과제 제안서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과제 제안 당첨돼갖고
R&D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 실적 특허 몇 건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1시간 돼가지고 특허 출원하니까 그냥 과제 제안서 툭 주는 경우 있어요. 특허 출원할 거 없을까요? 그렇게 접근할 거면 과제 시작할 때 하세요. 같이 고민이라도 하게.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서로 구체화 안 돼 있는데, 근데 물론 R&D를 하니까 구체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뭐 1차년도 이럴 때는 별로 진도 안 나갔단 말이죠. 고민 안 했단 말이에요. 거의 기획 단계 그대로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과제 제안서 던져버리면 구체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요 시스템 그 자체, 장치 그 자체 요것만 준 게 된 거예요. 구체화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컨셉의 뭐 이래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출원해갖고 등록은 안 되고 그냥 공개만 시켜버리는 꼴이 되는 거라. 지금 가장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누가 됐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제일 아까 전에 저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자, 과제 제안했어. 드론 가지고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산불을 확산 방향을 감지를 해서 이렇게 알림을 주겠대. 그럴듯하죠. 학습 모드에 써서 산불 방향을 예측해가지고 가겠대. 엔지니어링상 제일 남제는 뭔데요? 상상해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엔지니어링상 제일 어려워요. 이거 상상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좀 그래요. 될 방법을 찾긴 찾아야 돼요. 자, 산불이 난 영상을 드론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보가지고 산불 확산 방향을 예측을 하겠다. 제일 난제. 한대 될 것 같은데. 학습 데이터 어떻게 할 건데? 학습 데이터. 산불 낼 거라? 아니, 학습 데이터가 없는데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거야? 산불을 내야 학습 데이터가 생기지. 근데 산불을 못 내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과제를 따따 쳐요. 그럼 이제 수행은 해야 되잖아. 학습 데이터는 계속 없어. 그럼 세월 지나도 없어요, 그거는. 원래는 뭐 유사한 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증강시키던지 해가지고 해야 뭘 해결이 되는데, 과제 기획할 때 그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대한민국 과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드론에다가 카메라 달고 영상 인식되게 한 다음에 인식돼서 그냥 빨간 거 인식돼가지고 뭐 이래 시계열적으로 옮겨간다 치면은 그냥 방향 이렇게 벡터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출력된다. 그러면 과제 완성된 거 아니야? 그래 돼 흘러간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써지냐 이거지. 안 써지지. AI 좋은데 한때 네이버 카카오에서 원체 연봉 많이 주면서 뭐 글에 나가지고 생태계 교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무슨 일 하는지 생각해봐요. 자기 AI 전공이래. 해갖고 딥러닝 구조를 뭐 설계 변경을 해갖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전부 라벨링 하고 있다니까. 라벨링하고 학습시킨 다음에 또 하고. 차라리 옛날에 우리 컴공 할 때 보면은 C 언어 자바 해가지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 100만 줄 코딩 해야 졸업한다 이야기 했거든요. 전자전기 뭐 만 줄 코딩 하겠어요. 뭐 아무리 코딩 좀 붙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컴공 쪽도 그게 뭐 100만 줄씩 코딩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파이썬이나 이를 돌려갖고 하기 때문에. C 코딩도 좀 교육 시기수가 좀 작아지고 이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연봉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지금 많이 받았다는 거지, 향후에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보행연봉자면은 일단 기본 전제 뭐냐면 대체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보행연봉이 유지가 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대체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행연봉이 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연봉을 많이 줬다는 건 그만치 결과를 내라는 이야기죠. 내가 뭐가 이뻐갖고 연봉을 많이 주게 했으니까. 네. 반도체 설계 쪽 저는 이게 괜찮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 이게 배우기 쉽지도 않고요. 기회도 잘 주어지지도 않고 사실 수요 공급상 공급이 작아요. 근데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설계 능력을 갖추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이 있긴 있어. 그 정도 달성되면 일단 그 프로 안에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생각보다 고액 연봉 받고 설계하고 이렇게 되는데, 까지 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국에 설계 교육하는 랩시 숫자도 작고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항상
뽑겠다는 쪽이 쉽게 수급을 못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파 중에 고액연봉자 어쨌든 이쪽 전공에서 잘 나오고 네, 너무 요거는 명세서를 제가 조금 상세하게 이제 좀 한 건데 앞에 이제 권리자 출원일 등록 일반 정보 있고 그 다음에 발명 명칭, 요약, 대표도 있고 요거는 권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이 시간 이후로 특허 문헌을 보실 때 그냥 명칭, 대표 도면 정도 보시고 바로 청구항 넘어오세요. 그냥 바로 청구항 넘어오시면 돼요. 도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청구항 봐가지고 요 기재대로 해서 이쪽 부분 특징이겠네. 이대로 쓰면 침해다. 그냥 이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별거 아닙니다. 논문 같은 거 보실 때 앞에서부터 읽어 들어가면 못 읽습니다. 근데 논문 사실 조금 주장하는 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페이퍼 뭐 한 10쪽 이내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 학술지 논문이. 그럼 거기서 프로포즈드 된 거 있죠. 그냥 내가 설계했다 하는 거. 일단 그거부터 찾으세요. 그 다음에 기존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비교하고 있는 거. 그럼 비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종래 기술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바뀌었다는지를 체크해봐요. 어떤 부분 바뀌어갖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기존에 있는지. 없네? 이 사람 이거 했네? 그렇게 해서 뭘 주장하는 거지?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앞에 왜 읽어요? 교과서도 공부 제대로 안 하는데. 남은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특허든 논문이든 다양한 이제 어쨌든 세월 바뀌면서 상황 맞춰가지고 계속 고민들이 이렇게 발표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폴더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좀 하세요. 이게 좀, 이거 좀 아이디어 자체가 괜찮았다 하면 이 폴더. 이건 쓰레기, 그냥 바로 지워도 되고. 그냥 이거는 다음에 그냥 참고할 만은 한데, 인덱싱을 잘 하셔야 돼. 그냥 폴더 분류를 잘 하시고. 그냥 세월 지나갖고 그거 한두 세 건 이렇게 모아놓는 행위만 잘해도 아무도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나는 연봉이 달라진다 생각해요. 왜냐면 남들 그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금 굵직굵직한 특허들 보면 그렇게 대단히 세월 지났더니 저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정도 아니에요? 근데 엔지니어링상 대단히 엄청 어려운 내용 가지고 물리 법칙을 꼬아갖고 새로운 수식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조합할지를 주로 생각한 거거든요. 거기서 그냥 남들보다 먼저 해가지고 권리를 넓게 확보했던 케이스였거든요. 슬라이드 털라 별 겁니까? 근데 그때는 별 거였다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아까 멀티터치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전류 약하니까 이래 해갖고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냐. 하이브리드 차량 두 개 왜 하겠노? 하나 묶고 변속수단 써야 되니까 이런 차 없지 않느냐. LG 디스플레이 스탠바이미 끌고 다녀야 되니까 바퀴는 있어야 되고 또 배터리는 돼야 되고 숨겨야 되고 무게 중심은 이쪽에 돼야 될 거고 여기 별게 아니고 그냥 설계 변경하면 다 발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특허 될지 안 될지는 권리까지 될지 안 될지는 난이도 문제인 거고. 근데 그 특허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로 기존에 어쨌든 이쪽 동네에서 썼던 약간 근처에 다른 이종 분야에서 썼던 기존 기술들의 조합을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뭘 바꿔보지? 그러니까 뭘 바꿔보지예요. 회로다 치면 자,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거 인풋 고정이야. 아웃풋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제어는 내가 피드백 루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새로 입력받을 거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랑 연결해볼까? 여기가 여기 피드백 되게 해볼까? 여기가 어디까지 피드백, 경우의 수 찾아보면 되잖아. 하고, 이거 그러면은 프리퀀시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타임 도메인으로 좀, 그러니까 해볼까? 아니면은 에너지를 피드백 방식으로 나눠볼까? 위상을 반전시켜볼까? 경우의 수잖아요. 남들이 그거 못 찾으면 논문거리고 특허거리인 거잖아. 그죠? 교수님들 하고 있는 게 다 그냥 그겁니다. 되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렇게 컴팩터가 나오든지 환경 자체 딱 바뀌면은 먼저 누가 선점하느냐예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논문 쓰지? 누가 먼저 뭐. AI 그 완전 2012년 알렉스넷 하면서 혁신이었죠. 신경망 그거는 뭐 60년대, 70년대도 하다가 그때는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그래 안 되고 연산면에서도 XOR 연산 그거 해결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슬슬 논문 이것저것 나오면서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 그래픽 카드 성능도 확보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된 거예요. 되면서 빵 터졌잖아. 그러면 그 언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그냥 달려들더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공을 그걸 했겠어요? 그 한 40년간 버려졌던 영역인데. 예. 그 다음에 기술 분야는 보통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실무상 권리도 아니고 요 괜히 동네 기술 언급하는 것처럼 될까 봐서 기술 분야는 매우 간단하게 기술하고 배경 기술도 요거 그냥 적당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배경 기술 설명 많이 할수록 발명의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도는 높여줘요. 대신에 분야를 좀 좁혀서 해석할 여지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발명 내용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권리 범위 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을수록 요 기술 내용을 좀 줄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풍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I 딥러닝 예를 들자면은 구글에서 그 안구 질환 관련해가지고 딥러닝으로 인식해가지고 이제 안질환 변경 판단하겠다 뭐 이런 특허가 있거든요. 그거 거의 딥러닝 모델 적용한 거 그때 그 특허 연도가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5, 6년경 출원된 특허인데 아까 딥러닝이 2012년부터 그거였으니까 변경 판단하는 거는 그게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권리를 넓게 확보하려고 기존에 그것과 관련된 각종 논문 특허 다 붙여놔가지고 뭐 인용된 것만 뭐 제출한 것만 한 60개 뭐 이렇게 되게끔 했던 특허가 있어요. 대신에 그런 노력 덕에 권리 범위는 엄청 넓었습니다. 요런 입력과 받아서 요거 분류되게 하는 거. 학습 모듈 통해서. 뭐 그런 정도로. 나머지는 실무적인 거라서 이거 특허사무소에서 알아서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명세서에 나중에 적고 나중에 좀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저 내용 더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나중에 보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처음 출원할 때 최초 첨부된 명세서 도면 범위 내에서만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출원한 명세서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다 들어가줘야 돼요. 나중에 내용 추가해서 발명을 완성시키는 행위는 그만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해외 출원을 할 때 만약에 어떤 건에 대해서 해외 출원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흑백도면으로 하고 1도면 1도, 도면 하나에 도면 하나 이렇게 하고 글자 가급적 눈에 보이게 크게 해라. 요 정도 그냥 한번 들어 놓으십시오. 재료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실험 데이터 이쁘게 한다고 막 컬러풀 하는 게 있는데 해외 출원할 때 좀 도면 때문에 난감한 경우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흑백으로 뽑아주면 흑백으로. 안 이쁜 거 상관없어요. 우리 기술 내용 설명할 때 이쁜 거가 오히려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흑백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건 오히려 흑백이 더 나아요. 자, 출원 예시. 이거는 덮개부에 이런 그 검사하는 포트가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 발명 내용이 몸체부에 검사하는 거는 있었는데 덮개부에 이런 게 있는 건 없었다 하면서 오신 건데, 자, 그래서 상부가 개구되고 내부 수용호는 몸체부가 있고 힌지 결합되는 덮개부가 있는 릴레이 검사 장치에 있어서 몸체부에 릴레이 점퍼 케이블 소켓이 복수기에 배치되는 소켓이 수용된대. 몸체부에. 근데 덮개부에는 고장 유무 테스트하는 검사 유닛이 이렇게 설치가 된대. 자, 심사관 입장에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몸체부에 검사하는 게 있댔어요. 근데 난 덮개부에 있대. 그래갖고 이래 적었어. 진보성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진보성이 있다. 둘레 덮개부에 옮겼으니까. 그래, 그건 뭐 쉬운 거 실랍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여기로 옮겼어. 어려운데요? 뭘 어려워? 그래서 배치만 달라해서 결선만 달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1항에 있어서 검사 유닛은 전원 공급부 있고 제어부 있고 표시부 있대. 이건 뭐 어디 찾아도 있겠다. 그냥 몸체부에 있는 것도 이런 거 있겠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자, 제어부는
전원공급부로부터 공급되는 교류 직류 전원을 온오프 시켜서 소켓 유닛에 연결된 릴레이를 개별 일정 그룹 단위로 검사하는 토글 스위치를 포함한대요.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럼 심사관은 다짜고짜 이런 거는 쉽다 어렵다 할 게 아니고 관련된 문헌 찾아서 거절해야 되겠죠. 못 찾으면 등록 주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항은 등록 가능인데 1항부터 4항까지는 진보성 없다 그거거든요. 이게 의견 제출 통지서예요. 심사를 한 결과입니다. 심사를 하고 특허성 요건 아까 청구한 대로 등록 줄지 말지를 판단했는데 의견 제출 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1항 내지 4항은 진보성 없다. 뭐를 종래 기술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구한 1 해가지고 종래 기술이랑 네가 말하는 청구항 1, 네가 권리 청구한 거랑 대비 판단했는데 요런 부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기능이나 역할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자, 근데 덮개 보는 차이가 있다. 심사관도 차이 인정하네.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건 아까 신규성이 됐죠. 아까 진보성 지적됐잖아요. 자, 진보성은 자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인정한다. 차이는 인정하는데 그게 통상의 그 당업자의 통상 창작 능력 범위 내다 필요에 따라서 단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정도다. 곤란성이나 구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덮개 또는 케이스 내부에 구비되는 위치를 변경하는 건 다수 선택 사항이다. 이래 본 거고. 그 다음에 다수 소켓 구비해가지고 다수 전자제품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장치 구비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당업자한테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극히 용이하게 보완할 수 있어. 이건 실용시간이니까 이제 쉽게 발명할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 못 주겠다. 그 다음에 2항 내지 4항도 뭐 제어 유닛 전원공급부 표시부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공지 구성해서 단순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통상 창작 능력 범위 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한정으로부터 얻어지는 정기적인 효과가 있거나 인계적 특징이 있거나 개선된 점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진보성 없다. 근데 5항은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사무소에서 이제 발명자한테 주는 검토 의견서거든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 5항 1항에 합칩시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등록 가능하니까 5항이 4항 인용하고 있죠. 4항이 1항 인용하고 있죠. 그럼 요거 합치면 되잖아요. 그럼 삭제 요거 1항에 다 합치면 되죠. 이거 등록. 대신에 자, 발명자는 처음에 몸체부에 있다 덮개부에 있는 건 없다 했어. 없다 했는데 지금 토글 스위치 때문에 등록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써야지 치면 거예요. 이거 이해는 해야 돼요. 요거까지 써야 치매라고.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만약에 내 이거까지 이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빼고 다퉈달라. 다퉈줄 수는 있어요. 대신에 거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샷 원킬로 등록은 돼야 되는데 등록은 돼야 되는데 권리 범위는 무조건 넓게 받아라. 이 성립 안 돼요. 못 해요. 그렇게. 차라리 그러니까 비용 얼마나 들지 상관없어. 10건 내가 맡길 테니까 한 건이라도 넓은 거 들고 오나 심판소송 다 가도 된다. 그러면은 업무를 할 수 있어요. 토시 하나하나 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한자 갖고 다투고 또 여기서 뭐 변경 출원하든 뭐 다시 분할 출원하든 해가지고 어쨌든 넓은 권리 확보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비용이기 때문에 시간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가지고 그렇게는 힘들다. 아까 전에 골프존 케이스 뒤에 내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골프존도 아까 200개 넘게 특허 들고 있댔는데 소송상 이용된 거는 한 건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렇다. 자, 아까 전에 보정 최초 명세서 도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처음 명세서 내용에 내가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다 들어가야 된다. 구체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 그때 가서 구체화하지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최대한 기획 단계에서라도 구체화를 좀 해서 넣어야 돼요. 합리적인 선에서. 근데 대신에 뭐 실행 가능할 정도로 만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뭐 순서도 그리고 블록도 그려서 당연히 저렇게 해갖고 될 거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회로다. 동작 관계상 그렇게 된다라고 유추가 되면 됩니다. 실험 데이터까지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파형이 다 나올 필요 없고. 근데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효과를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실험 데이터나 파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시뮬레이터 파형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막 만들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이런 절차인데, 자, 아까 전에 의견 제출 동지에서 보셨듯이 특허청에서 등록 여부를 판단을 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종래 기술을 서치를 해서 인용 참증, 그러니까 종래 기술 인용을 하잖아요. 특허청에서 서치를 하죠. 그러면 특허사무소도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해드려야 되니까 서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등록될지 말지 좀 감을 잡고 뭐 구체합시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발명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했죠. 샤프라는 걸 개발했는데 나 특징 어디를 설계 변경 포인트로 볼 거냐. 뭐 서치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종래 기술이랑 대비는 그래서 이 선행 기술 검토라는 게 일을 다 하고 났을 땐 안 보이는 절차예요. 안 보이는 절차인데 제가 업을 해보면은 어쨌든 이업이든 엔지니어든 실력 좋으신 분들이 서치를 잘해요.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재빨리 서치하고 관련 문헌을 제깍제깍 찾아서 판단하시는 게 되게 빨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되면은 그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별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어쨌든 여기 서치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기술이, 그러니까 아까 스탠바이입니다. 어떻게 그럼 특허 서치하고 들어갈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디스플레이 스탠드 해가지고 그냥 출원인 LG전자 해가지고 일단 찾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키워드 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거고, 스탠바이니까 그랬던 건데, 그거 말고 예를 들자면은 뭐 텀블러 뚜껑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제한 시간에 빨리 찾아? 근데 텀블러 뚜껑 갖고 찾으면 그게 의미가 있냐? 거기서 아까 전에 드론에서 산불 영상 그거다 칩시다. 엔지니어링 난조에는 아까 산불에 대한 모사가 안 된댔어. 그러면은 산불 이런 건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 불, 뭐 산불 다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관련된 거를 한번 뭐 기술 문헌들을 조금 서치해보고 뭐 데이터 증강, 이미지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거, 뭐 색상을 어떻게 하는 거 등등등등. 뒤에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술 용어로 적합한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3D 프린팅 기술이야. 근데 3D 프린팅이라는 용어가 증권사나 정치적 쪽에서 나왔던 수사지 적층형 제조 기술이라 불렸거든요. 저 영미권에서는. 그러면 3D 프린팅 넣는 순간 이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뭐 FDM이면 FDM으로 찾던지 뭐 SLA면 SLA로 찾던지 그 기술의 구성 요소로 찾아 들어가면 딱 그것만 보일 건데, 그러니까 이 기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뭔지, 필수 구성이 뭔지를 봐서 그거를 키워드로 잡는 게, 아까 멀티터치라 칩시다. 멀티터치 구성 요소 뭐인데? 투명 용량성 필름이래, ITO 필름이라 하기도 하고,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터치라는 단어는 들어갈 것 같아. 내지는 뭐 교점이 없을 수는 없나? 뭐 교점도 찾아볼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넘어가고 남은 시간 요거 해봅시다. 그 특허 다시 돌아오면서 특허 국내 출원하고 해외 출원하겠다 하면 무조건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1년 경과되면 해외 출원 안 돼요. 무조건 1년 안에 출원한다. 이게 우선권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 파리 조약에서 등장을 했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우선권이라는 거는 동일한 출원 내용 가지고 다 여러 개 국가에 출원하겠다 했을 때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거는 제일 앞에 출원한 그 기준의 요 날짜 기준으로 종래 기술을 심사하겠다. 근데 1년 안에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출원하고 해외 출원할 거면은 일본 출원하고 미국 출원할 거면 우리나라 출원하고 1년 안에 미국 출원, 일본 출원해라. 요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앞에서 이야기, 아까 신규성 위반 있잖아요. 그 종래 기술, 기존에 있던 기술 갖고 오면 안 된댔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잘 지키시는데, 논문 내시기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하셔야 돼요. 논문 내시기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훨씬 논문 쓰시기도 편하다. 왜냐, 우리가 글을 다 대충 이해한 대로 써주니까.
그거 갖다 논문 쓰시면 된다니까. 변리사랑 이야기할 거는 동네에 이랬는데 내 설계한 게 이거다, 설계 변경 포인트 알려주고 실험 데이터 이래 나온다. 논문 초고 쓸 때 그 정도는 미리 준비해 놓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문장은 안 쓰더라도. 그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명 내용 변리사를 이해하면 이게 작성해서 오거든요. 특허 출원하고 나서 논문 내죠. 예전에 논문 먼저 내가지고 자기 논문 때문에 이렇게 거절되고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전에 또 그거 보정도 안 됐어가지고 문제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인식 전환시킨다고 몇 년 걸렸었어요, 부산대에도. 그 다음에 논문 내고 1년 안에 그 공지예외 주장해서 출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절차라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권장하지 않아요. 어쨌든 특허 출원 먼저 하고 논문 내시라. 먼저 논문 냈다. 1년 안에는 출원할 방법은 있다. 권장하지 않는다. 특허 출원 먼저 하고 논문 내시라. 논문 먼저 냈다는 거는 내가 권리 안 받고 그냥 공개하는 행위다. 그래서 아까 1년 이내 출원하라 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국가별로 해외 출원하는 거. 국가별로 해외 출원을 한국에서 출원했어요. 출원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특허청에 내고 1어로 번역해서 일본 특허청에 내고 각각 1년 지켜갖고 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PCT 출원이라는 게 있는데 PCT 출원은 말 그대로 출원이에요. 이게 스위스 그 제네바의 와이포라고 국제사무국이라고 있는데 거기 통해서 출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수리관청 중에 하나고 그래서 PCT 출원을 우리나라 수리관청 통해서 하고 1년을 기간을 일단 지킵니다. PCT 출원은 요까지입니다. 출원되면 국제사무국, 그러니까 국제조사가 일어나고 국제사무국 통해 국제공개가 일어나고 요 국제조사 보고서가 이제 나중에 그 심사하는 그 각국 특허청별로 이제 뿌려진다 보시면 돼요. 뿌려지는데 PCT 출원해놓고 심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심사 받으려면은 국가별로 다른데 30에서 31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해서 진입해야 돼요. 요거를 국내 단계 진입이라 합니다. 그래서 PCT 시스템은 요때부터 이제 요 국내 단계 진입 요까지를 인터내셔널 페이즈라고 하고 여기를 내셔널 페이즈라고 하는데 어쨌든 심사 받겠다는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국가에 번역문을 요 기간 안에 제출하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때부터 비용이 발생된다. 바로 출원하면 바로 출원부터 이제 각국별로 비용이 발생될 건데 장단이 있는데 만약에 미국만 딱 출원하겠다 하면 그냥 이게 나아요. 왜냐면 PCT 한다고 요것도 한 400만원 들거든요. 요 비용 아낄 수 있으니까 그건데 근데 이제 대학교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전 받아갈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내가 직접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해서 넘어간 데가 내가 미국에서 사업하겠다, 중국에서 사업하겠다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출원을 했는데 이게 기술 이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기술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일단 PCT 출원해놓고 시간 버는 거예요. 요 사이에 기술 이전 해보는 겁니다. 네. 이전 받아간 업체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입하면 되죠. 그래서 30개월 안에 진입을 하는 요 방법이 있다. 이게 비용이 대충 그냥 좀 알려드리면 미국이 한 1,500에서 2,000 가까이 되고 유럽이 한 2,000만 원 들고요. 일본, 중국은 한 1,500 언더로 듭니다. 그 정도 듭니다. 꽤 많이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소기업 개인 하는 금액이고 그 대기업은 조금 더 들고요. 그 관람료 그게 이제 감면 사유 중소기업 개인 스몰 엔터티 때 얼마고 감면 적용 안 되는 경우는 돈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감면 못 받고 들어가니까 너무 비싸긴 해요. 그래도 그 엄청난 비용 들여가지고 특허 출원하고 하는 거거든요. 삼성 그 비싼 이유 국내 대리인이랑 해외 대리인이랑 같이 써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서울에 좀 큰 사무소들은 국내 대리인을 아울리 차지로 똑같이 받는데 그러니까 품등만치 청구를 해서 받고 보통 부산 지역 특허 사무소 같은 경우에 국내 대리인은 그냥 고정 비용 받고 해외 대리인 비용은 그냥 실비 정산해버리거든요. 실제 든 비용 정산. 근데 아까 중간 사건 의견 제출 통지 대응이 있죠. 요게 수가표에 그냥 아울리 차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를 바로 못해요. 몇 번 등장할지도. 그러니까 국내 대리인 안 쓰고 하면은 세이브 되지 않느냐.
만약에 미국 법 다 아시고 특허법 내용 이해 다 하셔가지고 소통 다 하시고 보정 방안 짤 수 있으면은 그게 싸죠. 근데 그 말이 안 돼. 그래서 국내 대리인이 결국에는 비용 세이브 해주는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가격 저렴한 해외 출원 가능한, 출원만 했을 때는 저렴한 해외 대리인은 찾을 수 있다. 왜냐면 이걸로 영업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 결국 결과적으로 드는 비용은 비슷해. 뭐 이러나 저러나. 근데 그 저희가 이제 변리사들끼리도 해외 대리, 그러니까 해외 업무 할 때 정보 공유를 하는데, 주로 어쨌든 해외 업무는 문제 생겨 펑크 나면은 큰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제출을 안 해도 서신 다 보내 대응을 안 하는데 반응이 없다든지 이러면 진짜 답답해 죽습니다. 비용은 다 들어갔는데 아까 뭐 1,000만 2,000만 원 쓰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전공 분야 이해도가 너무 낮아.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좀 이래저래 다 봐가지고 비싸더라도 평가 안 나고 잘 하는 데를 찾아요. 그 뭐 선택의 문제야. 무조건 싼 데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 리스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뭐 독일, 일본 뭐 이런 데면은 대리인들 많아요. 선택지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특허제도 완비 못한 국가들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인도 정도만 돼도 근데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제일 큰 데 맡겨요. 뭘 신뢰해서 뭐 어떻게 소통할 줄 알고 그 다른 데 맡겨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거 선택할 때 그냥 일본 뭐 이렇게 그것이 큰 나라 여행한다 치면은 그냥 뭐 적당한 비즈니스 호텔 뭐 해갖고 하실 건데 조금 우리보다 조금 뭐 GDP 낮고 한데 가다 보면은 좀 그냥 큰 호텔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의 관점. 그래서 대품질 기준, 중간 사건 대처 능력입니다. 그냥 아까 얼리차지 청구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대응해서 안 답답하게 하느냐, 소통 잘 하느냐. 이게 저희가 이제 업무한다 했을 때 스케줄 피 달라 하거든요. 그 해외 대리인들한테. 그럼 이래 와요. 오면은 요래 자기들 그 비용 테이블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딴 거는 금액들이 돼 있는데 요런데 이제 아울리 베이시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등만, 그러니까 자기 품 등만치 청구하겠다 인 거고, 평균적으로 한번 중간 사건 대응하면 미국 같은 경우 한 300, 400 정도 청구해서 옵니다. 자기들은 중간 사건 대응하는데 등록까지 넘어가. 요런 뭐 서비스가 있어갖고 그 전체적으로 해외 대리인 정보 공유하고 하는데 수소문에서 많이 물어봐요. 요거. 그래서 저희 업이 너무 백화점입니다. 너무 다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국가별로도 이제 좀 그 다른 행정적인 절차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공 분야별로 다 있지. 사람도 전공 분야별로 필요하지. 도면대로 필요하지. 절차적인 거 절차적인 거지. 그 기관별로 행정 서류 다 다르거든요. 그거들 생각보다 너무 정말 다양하다. 해외 송금 업무도 있고 레터도 써야 되지. 뭐 이거에다가 저거에다가 그래도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성입니다. 그 다음에 변리사가 이제 저처럼 이제 필드에서 일하는 변리사가 있을 거고, 요즘에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필드가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이렇게 개업했을 때 이렇게 좀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기회가 좀 많이 상실되다 보니 기업으로 많이, 그 아까 인하우스, 그 다음에 변리사도 요즘에 은행이나 아까 기술보증기금 당연히 변리사 필요하고, 뭐 지역 주식재산센터 이런 데도 변리사님 계시고, 대학교 산업협력단 부산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고 많이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그냥 뭐 변리사가 없더라도 공대 출신 요즘 많이 뽑는 게, 고객들이 어쨌든 기술 기반 사업하면은 그 기술 평가하는 업무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학인데 관련 증권 자격증, 그 은행 관련 자격증 취득해서 땡겨가지고 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은행도 요즘에 전산이 좀 전산 쪽 인력이 많이 붙죠. 요즘에 지점을 줄이고, 옛날 창고 업무를 줄이고. 근데 요즘에 은행들 보면 2층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2층으로 없고 대부분. 네. 그 다음에 아까 도면은 뭐 흑백 도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어차피 배워봤자 눈에 안 들어오실 거니까 특허 사무소에서 다 좀 챙깁니다.